만나서 반갑습니다. 편입영어를 가르치는 이종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저 이종현이 어떤 강의를 갖고 있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공부시키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편입에 합격할 수 있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시게 될 얘기는 살면서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으실 테니까요. 집중 잘 해주시고 여러분들 선택에 도움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말의 신뢰도를 위해 저에 대해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현재 브라운 편입에서 8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요. 대표 강사로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을 상담을 하고 대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얻게 된 노하우들이 있을 거고요. 강의에 대한 철학과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컨텐츠를 좀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언어 과목의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해 드릴 거고, 두 번째, 진짜로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편입영어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거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제 강의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그 첫 번째로 언어 과목의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어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되게 막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오르는 게 맞아? 한다고 돼? 약간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정도니 참 쉽지 않죠.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10년을 공부해도 안 될 수도 있다. 거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언어 공부는요, 시간을 때려박아 넣는다고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그 방향성이 명확해야 하루를 공부해도 오릅니다. 여러분, 10년을 해도 안 된다는 건 하루만 제대로 해도 될 수도 있다는 뜻도 돼요. 그러니 그 방향이 아주 중요하겠죠? 먼저 그 방향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어 공부를 하면 첫 번째로 느낄 만한 감정이, 내가 뭔가를 읽고 있는데 중간쯤 오면 무슨 말인지를 기억을 못하는 거죠. 내 기억력에 문제 같고. 두 번째로는 분명히 선생님한테 뭔가를 듣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지? 나 혼자 할 땐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다 뭐의 문제 같으세요? 다 기준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기준이 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영어라는 건요, 문장을 읽는 것부터 기준이 부족해요. 왜냐면 우리가 영어 문장을 읽을 때 뭘 배우죠? 요 직독직해라는 걸 배우죠. 보통의 경우. 그래서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실제로 해석을 하면 이런 식의 틀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독직해를 배우면 뭘 배우냐? 주어는 동사하다 이런 걸 배웁니다. 더 심각한 거는 이런 친구들은 수식어구니까 지워도 된다를 배워요.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을 이해할 때 학생은 갈 수 있다라고 읽으면 읽은 건가요? 전혀 이해한 문장이 아니죠.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 간다라고 이해해야 되죠. 오히려 이 동사는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죠. 즉,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그 직독직해라는 것에는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그저 어수에 따라 영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한국말 바꾸기 놀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건 그런 직독직해가 아니에요. 이 문장에서 왜 나는 대학과 열심히 공부하는 일이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원인이고 대학 가는 게 결과네, 이런 식의 논리관계를 봐야 되는가? 왜 이렇게 읽었을 때 말이 되는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야 이거를 일관되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공부해야겠죠. 바로 전 그것을 기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생각에 기준이 없는 독해는요, 절대 점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문장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준에 따라 읽어야 일관된 기준으로 이 논리를 이해하면 되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를 할 수 있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이 문장을 읽는 기준만으로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글을 읽는데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즉 문장과 문장에 모여서 만들어진 지문도 기준에 따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I love you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지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이 어떻게 구성될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 답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배우신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면 되냐? 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이니 다음 문장은 필연적으로 널 사랑하는 이유가 나오는 게 기본이겠다. 이게 시작이에요. 됐죠? 바로 다음 문장이 직접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10줄에 걸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 널 사랑한다. 우리 10년 전에 처음 만났다. 어때요? 지금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널 사랑하게 됐는지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널 사랑하는 이유가 될 거예요. 그러다 중간에 너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난 모든 걸 포기했다. 이런 애가 나오는 순간 주제는 바뀌게 돼요. 바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한 이유로 바뀌게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글의 논리가 바뀌는 포인트는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읽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를 배워야겠죠. 결국 우리가 언어 실력을 올리기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 이런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한 채로 그냥 독해력의 문제, 해석 능력의 문제, 너의 어떤 배경 지식의 문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들어와서 우리가 실력이 잘 안 올랐던 거지. 이 기준만 명확하다면 실력이 오르는 건 금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대체 넌 어떻게 공부시키길래 이런 자신감 있게 말을 하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문법이에요. 편입을 준비하면 듣게 되는 또 겁먹는 거 한 가지, 문법이 되게 지역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틀렸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진 않거든요. 한두 문제는 그럴 수 있겠지만 10개 중에 8, 9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는 8, 9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것부터 공부를 해야 의미가 있겠죠. 한두 개, 그거 어차피 남들도 다 틀릴 텐데.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는 문법을 공부할 때 그냥 대부분의 경우는 암기만 해요. 암기하다 보면 되겠지. 문법은 암기니까. 아니에요. 사고의 틀을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고를 해서 어떻게 답을 찍을 수 있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죠. 바로 그 핵심이 뭐냐? 구조분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연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영어 문장을 문법 단위로 나누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잘못 나뉘었네? 그럼 문법적으로 틀린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아주 기본적인 문법 개념을 몇 개 더 배우면 우린 끝이에요. 문법 문제도. 대체 문제가 어떻게 나오길래 또 이러냐? 그래서 잠깐 또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2024학년도에 서강대학교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요. 얘가 정답인데 나중에 다 배우실 건데요. 지금 이거는 동사라는 precipitate에다가 ing를 붙인 형태예요. 그런데 이 자리는 as가 접속사가 되고 얘가 주어가 돼서 여기가 동사 자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ing라는 걸 붙이면 이 친구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사가 아닌데 동사 자리에 썼죠? 틀린 거예요. 어려운 문법 아니잖아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온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걸 활용만 하면 되죠. 그 활용을 위해 필요했던 거는 이 구조 분석을 통한 판단이겠죠. 정답은 예. 두 번째 문제. 여기 명사라는 컨섬션이 있습니다. 부사가 돼 있죠. 여러분, 명사는 형용사가 꾸며줍니다. 기초 중에 기초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부사가 명사 앞에 있으니 틀린 겁니다. 끝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서강대학교는 문법 문제가 이 두 개가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공부해서 어려운 거예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도 어떤 식이었냐? 원, 명사, 여기 부사예요. 틀린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그리 많지가 않고요. 개념만 정확하다면 판단의 기준만 명확하게 됐을 때 조금만 해도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겠죠. 그 핵심을 잘 배우셔야겠고, 그럼 제 커리큘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바로 이런 식이에요. 꼼꼼하게 좀 보여드리면 첫 번째, 이것이 문법이다 생기초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문법적인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요. 문장을 읽는 기본적인 논리들, 아주 쉬운 문장으로 깊은 얘기를 들으시게 돼요. 그러니 개념적으로 완벽히 이해하기가 좋겠죠. 자, 이걸 바탕으로 개념은 비슷하지만 진짜 문제를 풀기 위한 사고를 배우는 게 이것이 문법이다 개념편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쯤 왔을 때는 이제 기본 개념들을 설명을 들으면서 동시에 생각의 틀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문제를 만나면 어디에서 판단을 시작하고 어디에서 판단을 끝내야 되는지, 그랬을 때 답을 어떻게 찍을 수 있는지, 이런 아주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여기서 다 배우시게 되는 거고, 요거 2개 과정 정도면 문법 끝이에요. 개념은. 나머지 3개월 정도는 여러분 그냥 문제풀이 연습이에요. 배웠던 거 다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아주 처음부터 따라온다고 가정했을 때도 한 5, 6개월 정도 과정이면 문법은 끝입니다. 나머지는 뭐 하는 거냐? 나머지는 기출을 풀면 돼요. 그리고 기출 강의를 들으면서 실제로 그 포인트가 계속 나오는지, 또 새로운 건 없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종현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예요. 학교에 나왔던 문제 스타일을 정말 있는 그대로 따라한, 제가 자부하는, 현존하는 모든 모의고사 중에 시험을 가장 잘 따라한 시험이라고 자부하는 이 시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문법을 다지면 돼요. 실제로 제가 냈던 작년 24회 이종현 모의고사는 이화여대 시험에 그대로 그 지문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니 이것만 잘 따라와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그냥 다지는 공부고, 우리가 진짜 문제풀이에 필요한 모든 개념은 여기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또 활용법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2번째, 논리 독해예요. 자, 빈칸 문제풀이가 논리고요. 그 모든 걸 아우르는 지문 읽고 문제를 푸는 게 독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때 참 많은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첫 번째, 너 완벽하게 해석해야 된다. 완벽한 해석이 중요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완벽한 해석이 무슨 한국말로 유려하게 바꾸는 게 완벽한 해석이라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장을 읽는 기준만 명확하면 돼요. 또 더 알맞은 정답. 선생님, 이건 왜 정답이 안 되나요? 이런 거죠. 아,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겠지만 얘가 좀 더 해석상 적절하다. 말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가 정답이면 나머진 오답이고요. 헷갈리는 그 선질은 함정이에요. 그게 왜 함정인지를 공부해야 실력이 오르는 건데, 그 함정인지를 공부해야만 하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럴 수도 있다로 공부하니 실력이 안 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이게 정답이고 나머지는 절대 정답이 안 되는지를 공부해야 되고요. 할 거고요. 저는 절대 여러분들한테 해석상 이게 더 좋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또 3번째, 독해 논리하면 겁먹는 것 중 한 가지. 저 배경 지식이 부족한데, 저 지식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시험지에 뭐가 나올지를 알고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고 있다면요,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온다고 가정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푸는지를 공부해야 맞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만들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상식을 묻는 문제가 아닌 논리력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배경 지식 0.1g도 필요 없다. 그럼 대체 문제풀이란 무엇이냐? 대체 뭐 하길래 그런 거냐? 잠시 보여드리면, 자, 이제 나중에 다 배우시게 될 건데, 이런 빈칸에 알맞은 걸 고르는 문제를 고르는 게 이제 논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여러분들은 이제 뭘 배우시게 되는 거냐면, 아, 요렇게 후가 있네. 여기가 과거 표현이 있는 걸 보니 과거랑 현재, 시간의 비교가 되네. 시간이 반대가 되면, 변화가 되면 결과도 반대가 되는데, 그러면 요 후가 들어간 문장의 결과는 슬렌더라는 결과거든요. 이거 다 배울 겁니다. 비난하다의 뜻이에요. 이 말에 반대가 들어간다면 여기는 칭찬 같은 게 들어가겠네. 실제로 칭찬 뜻이 얘가 돼요. 이런 식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from A to B 이런 식이에요. 얘가 시작이고요. 여기가 끝점이에요.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나게 된다는 요 시작과 끝은 반대죠. 실제로 이 자리에는 recession의 반대가 들어가면 돼요. recession은 후퇴라는 뜻, 반대면 앞으로 간다는 뜻이겠죠. 후퇴해서 앞으로 간다. 앞으로 간다는 뜻 고르면 전 정답을 3번이라고 찍을 겁니다. 이러면 좀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선생님, expansion이라는 단어는 팽창이라는 뜻이고 앞으로 간다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왜 정답이 3번이죠? 바로 이게 이제 이어질 어휘 공부에서 이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어휘 공부할 때 무슨 공부를 하세요, 보통? 보통 이런 얘기를 듣죠? 편입은 여러 뜻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1번 뜻, 2번 뜻, 3번 뜻, 4번 뜻 다 외워야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한답시고 어휘를 공부할 때 뭐 2만 개를 외우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단어를 만났습니다.
intervene. 그러면 뭐 개입하다, 끼어들다, 생기다, 언제 다 외워요. 2만 개 단어를 이렇게 다 외우는 게 가능은 한가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마치 그게 필요한 것처럼 공부를 하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공부는 뭐냐? 범주화시키는 공부예요. 범주라는 것에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증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감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증가의 반대는 감소고 감소의 반대는 증가죠. 근데 둘 다 뭘 담고 있을까요? 변화를 담고 있는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증가의 반대는 변하지 않는다가 먼저인 거고요. 감소의 반대도 변하지 않는다가 먼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둘 다 변화를 담고 있거든요. 즉 증가랑 감소란 말은 의미상으로 반대가 될 수도 있지만 큰 범주로 묶었을 때는 변화라는 범주로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가 같은 변화를 올라가는 변화라고 할 거고요. 감소 같은 변화를 내려가는 변화라고 할 거예요. 뒤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랑 같이 가는 거고. 그럼 그 올라가는 변화에는 뭐가 있냐? 앞으로 가다, 올라가다, 많아지다, 커지다, 넓어지다, 다양해지다, 깊어지다, 다 올라가는 것들, 위로 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게 앞으로 간다는 뜻이 된다면 올라가는 변화가 되는 거고, 그 올라가는 변화 중 하나가 팽창이라든 넓어지는 게 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즉 애초에 단어를 외울 때부터 단어의 여러 가지 뜻을 외우는 게 아닌 그 단어를 범주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면 제가 그 범주화의 기준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 포인트가 뭔지도 다 알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문제가 또 어떻게도 나오냐면요.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게 한양대학교에 나왔던 문제인데 여기 지금 대충 읽어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발전이 가능하다. 이 말은 여러분 뭔 뜻이죠? 발전이 가능하다도 되지만 변화가 가능하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의 내용과 일치 불일치하는 걸 골라야 되는 문제에서 이런 선지가 나왔어요. 이 말은 뭔 뜻이냐면요. 국제관계가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발전이 가능하다. 여기는 안 변했다. 변해야 맞겠죠? 발전이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불일치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학생들이 되게 많냐면요. 이런 개념을 모를 때 선생님 저는 발전이라는 말이 변화라는 말로 차마 이어지진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실제로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마음 아픈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공부할 때 이게 다 범주화시켜서 묶이는 연습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할 게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실제 제 커리큘럼을 보여드릴게요. 가장 큰 줄기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문장을 읽는 기준을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 지문을 읽는 기준을 배우는 거죠. 문장과 문장이 모였을 때는 어떤 기준대로 판단하면 되는지. 세 번째는 문제를 푸는 기준을 배우는 겁니다. 그 지문 논리를 가지고 답은 어떤 기준으로 찍으면 되는지. 마지막으로 기출, 실전, 동형 모의고사를 가지고 우리는 이 과정을 끝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문이다. 얘가 바로 문장을 읽는 기준이에요. 됐죠? 두 번째, 이것이 독해다 글의 구조. 이게 바로 지문을 읽어내는 문장과 문장의 논리관계를 이해하는 강의가 되는 거고, 이것이 독해다 기본 유형 총정리. 본격적으로 유형별 문제풀이법.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유형들에 대한 풀이법이 시작되는 거고요. 이것이 독해다 복합 유형 총정리. 모든 문제 유형들을 총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월달까지 여러분들이 절 따라오시게 된다.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 유형에 대한 풀이 방식은 완성이에요. 새롭게 보는 문제 유형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것이 논리다. 유형별 빈칸 총정리까지 끝내고 나면요. 이제 빈칸 문제 풀이는 진짜 그냥 기계적으로 가는 게 질 거니까 이렇게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8월달까지 모든 과정이 다 끝난다. 마지막 파이널은 이거예요. 이종현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 매년 발전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학교 시험과 유사하게 만든 시험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껏 배웠던 모든 것들을 복습하면서 이 학교의 논리를 복습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거랑 곁들여서 이것이 기출이다라는 실제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출문제를 풀고 분석하고
영상을 보면 아, 이 선생님은 진짜로 알려준 방식 그대로 모든 문제를 푸네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푸는 거 알려줘 놓고 나서는 그냥 읽어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업 아니에요.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 이 방식대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문장을 읽는 논리 기준, 지문을 읽는 기준, 문제풀이의 기준,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커리가 진행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럼 제 강의를 진짜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 수능 영어 등급이 4, 5등급 이하다. 그럼 문법은 6개월 완성 정도로 보시고 이것이 문법이다 생 기초부터 시작해서 개념편까지 끝내고 나서 문제풀이 들어가시면 돼요. 6개월이면 돼요.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4월 달에 시작해도 할 수 있어요. 문법은. 1월 달부터 했으니까 우리는 6개월 딱 끝내고 나서 7월부터 기출 분석하면 끝입니다. 요 순서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수능 3등급 이상이다. 나 어느 정도 문법 알고 영어도 좀 안다. 그러면 요 개념편만 들어도 신세계일 거예요. 와씨 내가 이래가지고 문법을 못했구나. 뭐 이런 것도 아시게 될 겁니다. 판단의 기준만 제대로 배우고 그에 따라 문제풀이 방식을 배우면요. 4개월이면 편입의 모든 문법 끝이에요. 책임질 테니까 요대로만 잘 따라와 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제외한 뭐 구문, 논리, 독해 같은 강의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복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논리 관계를 복습하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스스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 제가 알려줬으니까 그런 거다 말고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를 말할 수 있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 논리를 꼭 납득하는 연습을 하고 안 되는 것들은 질문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필기암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 자세한 또 복습 방식은 제가 수업 들어가면 또 알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도 이거 하나 적어둘게요. 바로 판단의 시작을 배운다.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판단의 시작점을 배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 인강으로 다 듣는다. 지금부터 어떻게 얼마나 계획 세워서 공부해야 되냐 헷갈릴 수 있잖아요. 자, 그것 때문에 가져왔어요. 여러분, 영어 강의는 일주일에 8강에서 12강 정도면 됩니다. 제 강의 기준. 그러니까 강의 듣는 시간을 꼭 정해두세요. 2시간씩 6일도 괜찮고 4시간씩 3일도 괜찮아요. 12강 기준. 이런 식으로 강의를 듣는 시간을 반드시 정해두시고 그 강의를 듣는 시간 이외의 시간이 자습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자습 시간 동안에 전체 공부의 50%는 단어에 투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6월달까지는. 대신에 그 단어를 공부할 때는 제가 알려주는 범주와 방식에 따라 연습해야겠죠. 나머지 시간에는 수업 복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수업 복습하고도 시간 남으면 단어 외우시면 돼요. 대신 단어를 범주화시켜서 외우는 것만 잊지 마시고. 자, 이제 7월달부터 하반기가 되면 단어는 2시간 정도 그리고 1~2시간 정도는 수업 복습. 왜냐면 더 새로운 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배웠던 거를 반복하는 거니까 1~2시간 정도 복습을 하고요. 남은 시간에는 혼자서 기출을 풀어보고 분석도 해보고 해주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2~3개 정도 기준으로 분석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강의를 듣는다면 이것이 기출이다 강의를 들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과 친구들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이과 친구들은 일단 공부 시간의 배분이 가장 중요해요. 수학 얼마, 영어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럼 포인트는 뭐냐? 초반엔 영어를 좀 많이 하고 후반엔 수학을 많이 하면 돼요. 왜 그러냐? 저랑 공부한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6월달 정도까지를 배우면 웬만한 기준은 다 잡히거든요. 그 기준을 잡을 때까지는 조금 시간을 쓸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잡고 난 후부터는 어차피 반복되는 개념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복습을 해도 이해할 수 있고요. 적용만 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는 9월달이 돼도 10월달이 돼도 새롭게 배우는 게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 그거를 배우면서 복습을 하려면 그 전에 영어를 확실하게 좀 다져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1부터 4월까지는 수학 40, 영어 60. 먼저 공부 시간을 정할 때, 자습 시간을 정할 때 요 시간부터 나누시면 돼요. 두 번째는 수학 50, 영어 50. 9월부터는 수학 70, 영어 30. 이렇게 가면 도움 될 겁니다. 이때가 됐을 때는 영어 공부 시간을 확실하게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제가 중간중간 꼭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뭘 공부하면 되냐? 영어는 일주일에 4강 정도면 충분해요. 대신에 강의를 듣는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해두고 들으세요. 이때 들어야지라고.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일단 첫 번째, 눈을 뜨고 나면 수학 공부 시간이랑 영어 공부 시간을 나눠두시고, 나눠둔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 공부 시간의 50%를 단어, 나머지를 수학 복습하시면 돼요. 시간 남으면 단어 더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범주화시키는 거 연습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7월부터 12월까지는요. 1시간 정도 단어, 30분 정도 수업 복습,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출 분석 해주시면 돼요. 아마 2개까지는 시간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1개 정도는 내가 분석해 보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공부는 이 정도로만 따라와 주셔도 제가 70까지 반드시 만들어 드릴게요. 70부터는 여러분 그때부터는 수학 실력 차이예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활이나 학습 습관에 대해서 조언을 좀 드리고 이제 이 영상을 마칠 건데, 일단 특히 인강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더더욱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타협이 없어야 돼요. 내가 언제 잠에 들고 언제 눈을 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놔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래야 시간 아까운지를 알 수 있어요. 이때 반드시 자려면 나 빨리 이거 끝내야 되는데 빨리빨리 해야겠다. 약간의 급함이 필요해요. 이게 아예 없으면요, 사람은 루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해두고 그때 자고 일어나면서 공부를 철저하게 하는, 잠은 절대 줄이지 말고요, 충분히 자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바라는 첫 번째. 됐죠? 두 번째, 쉬는 건요, 정해두고 쉬세요. 안 쉬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쉼이라는 걸 통해서 배웠던 거를 정리하거든요. 얘를 정리하고 싶으면 신경 안 쓰고 이걸 해봐야 얘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7시간 정도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마음껏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만 좀 따라와 주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제가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들한테 꼭 하는 얘기인데 들어보세요. 바로 뭐냐면 노력은 배신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할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성인이고 본인이 선택해가지고 왔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다들 알아요. 근데 제가 많은 학생들을 보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 친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모르나?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해봤자 안 될 것 같아서예요. 즉, 이 친구는 공부를 시작할 때 나는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아주 긍정적인 태도로 공부를 시작했고 참 역설적이게도 그 긍정적인 마음이 발목을 잡는 겁니다. 언제요? 안 될 것 같을 때. 결국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건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순간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안 돼도 한다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러면 참 역설적이게도 노력에 배신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안 돼도 할 수 있어요. 야, 너 해봤자 안 될 건데 왜 해? 안 돼도 할 건데 어쩌라고. 이게 돼야지 사실은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 꼭 여러분들이 절 만나서 공부하는 만큼 안 돼도 그냥 한다. 일단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본다. 내가 오늘 하루 뭘 공부하는지만 제대로 체크해서 내일은 달라지게 만들겠다. 이런 마음으로 1년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 꿈이 대한민국 1등이에요. 영어로. 저는 이 꿈을 위해 제 모든 걸 던지고 살고 있어요. 해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저는 절 믿느냐? 안 믿어요. 단 한 번도 믿어본 적 없습니다. 안 돼도 하는 거예요. 왜 하냐? 10번 싸워서 10번 지는 게 생각보다 그리 나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그저 전 최선을 다해
지는 방법을 공부할 뿐이에요. 그러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전 올해도 지든 말든 제 모든 걸 걸고 뛸 겁니다. 어쨌든 목표가 1등이기 때문에 제가 잘 되려면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잘 돼야죠, 사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에 제 인생을 걸어볼 생각이니까요. 인생을 한번 저랑 같이 걸고 마무리 잘 멋지게 지어보고 싶은 분들은 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편입 영어를 가르치는 이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